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실이 틀렸다는 거 아시나요?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치매의 원인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치매의 원인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뇌에 쌓여서 치매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뇌신경과에서 연구해온 정민석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봤고 또 그분들과 치매 예방과 극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에도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멀쩡한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그 수치가 낮은데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학계 정설이라는 게 있으니 믿고 있었죠. 그런데요, 2020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구팀이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죠. 오늘은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더 이상 치매가 운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니까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 있으시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걱정을 많이 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유력한 원인을 찾아냈거든요.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60년 만에 밝혀진 치매의 진짜 원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960년대부터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거다. 뭐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찌꺼기처럼 쌓여서 뇌세포를 죽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뭘 했겠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을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지난 30년 동안 200여 개가 넘는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치매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웠던 거죠. 수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가족분들과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온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치매 증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80대 초반의 할머님으로 기억나요. 이분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가득 쌓여 있는데도 기억력이 뚜렷하시고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이론대로라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으면 치매가 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16년에 아주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치매 치료제 솔라네주맙이 3차 임상실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3차 임상실험은 약을 팔기 위한 마지막 실험인 건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약회사와 과학자들은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황당해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인 사람 중에서 30%는 전혀 치매 증상이 없어요. 반대로 치매 환자 중에서도 20%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검을 해보면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가 뇌 전체에 가득한데도 살아계실 때는 기억력이 완전히 정상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이 됐어요. 혹시 우리가 60년 동안 엉뚱한 데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때 정말 답답했지만 우선 학계 정설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환자분께도 뭔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운동 좀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매 연구의 축을 바꾼 대발견이었어요. 자, 그런 진짜 치매를 만드는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어려운 얘기들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세계 최고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뭐냐면 치매의 진짜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범인의 이름이 뭐냐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뇌 속의 별세포가 악당으로 변한 거예요. 별세포가 뭐냐면요. 이 별세포라는 건 원래 아주 착한 세포예요. 뇌 속에서 뭘 하냐면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갖다 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러니까 뇌의 청소부이자 영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모양으로 생겨서 별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착한 별세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악당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두덜구를 하고 있다가 악당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떨 때 악당으로 변하느냐?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예요. 그러면 이 별세포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악당으로 변한 별세포는 뭘 하냐면 아주 무서운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써보셨죠? 그 과산화수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뇌 속에서 만들어지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아주 강력한 산화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철이 녹쓰는 것처럼 뇌세포도 녹슬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개의 악당 별세포가 주변 뇌세포를 죽이면 그 죽은 뇌세포 때문에 또 다른 별세포들이 악당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악당들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는데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져나가잖아요.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악당 별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뇌 전체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파괴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파괴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60년 동안 네가 잘못된 범인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범인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남겨진 흔적 정도였던 거죠.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도 치매 예방이라고 남겨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착한 별세포를 악당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죠? 그 범행 동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뭐가 우리의 착한 별세포를 악당으로 만드는 걸까요? 연구 결과 5가지 주요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씩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코르티솔이라는 거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뇌에 계속 쌓이면 결세포가 미쳐버려요. 제가 치매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보면 치매 환자들이 주변 환경이 대체로 비슷비슷해요.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들, 사업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아버님들이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심각해요.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 갈등, 사회적 압박감 이런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24시간 내내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별세포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뇌 손상이에요.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가벼운 뇌진탕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머리 부딪혔는데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속에서는 별세포들이 놀라서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뇌진탕이 위험해요.
과격한 운동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후에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라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처럼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면역 반응이에요.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세포들이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악당으로 변해버려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심하게 앓고 나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여서 결세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요. 요즘 공기가 나쁘잖아요.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당연히 온몸 구석구석을 침투할 수 있겠죠. 이게 코를 통해서 직접 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중금속도 문제예요. 납이나 수은 같은 것들이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뇌에 쌓이는 거예요.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어요. 독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치매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당연히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벗겨진 코팅 냄비에서 나오는 물질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독성 물질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알면서도 편리하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산화 스트레스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몸이 녹쓰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과도하게 쌓여서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죠. 뭐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냐면 흡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뇌에서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결세포들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뇌까지 올라가서 별세포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면 부족도 정말 위험해요.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치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독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별세포들도 쉴 수가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운동 부족도 문제예요.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별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표적인 5가지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아마 한두 가지는 분명히 해당이 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과 음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겹치면 결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착했던 결세포가 악당이 되지 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착한 별세포들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법도 명확해졌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어요. 하루에 딱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숨쉬기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걸 꾸준히 하면 뇌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그럼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TV나 핸드폰을 끄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하세요. 잠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는데 침실 온도가 서늘하면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적절한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운동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뇌세포의 영양제 같은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도 만들어주고 기존 뇌세포들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별세포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하루 30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수영도 좋고 요가나 태극본 같은 것도 좋아요.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5일이면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로 잠잘 때 작동해요. 이 시스템이 뭘 하냐면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다른 독성 물질들을 뇌척 수액으로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해요. 얕게 자거나 자주 깨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손자손녀들과 놀아주고 동호회 활동하고 이런 게 다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노력해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화상통화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뇌는 쓸수록 좋아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컴퓨터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익히기, 뭐든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점점 활성화돼요. 복서도 정말 좋아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도 쓰고 기억력도 쓰고 집중력도 기를 수 있어요. 어려운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것도 많으니 읽기 편한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번에는 먹는 것과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먹는 걸 얘기해보죠.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아까 악당 별세포가 과산화수소라는 무기를 만든다고 했죠?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블루베리가 정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탁월해요. 하루에 한 종 정도 드시면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견과류도 훌륭해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 세포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한 움큼 정도면 충분해요. 커피 대신에 녹차를 드세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염증을 줄여줘요. 하루에 3-4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추천해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카레 드시거나 강황차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드세요. 요즘에 오메가3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연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생선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보충제도 괜찮아요.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해요. 단, 혈액 희석제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담배는 정말 뇌의 독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뇌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결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효과가 있어요. 1년만 끊어도 뇌 혈관이 많이 회복돼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클리닉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료니까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매일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뇌세포가 죽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과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네 번째,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쓰세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쓰시는 것도 좋아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 담지 마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고 돌리시는 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유리나 도자기 용기 쓰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바로 버리세요. 테플론 같은 코팅 물질이 뇌에 해로워요. 농약 걱정되시면 유기농 채소 드시거나 일반 채소도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5번째,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 해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올리브 오일 쓰시고 견과류 드시고 통곡물 드세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붉은 고기는 줄이시고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좋아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이런 발효식품들이 장내 세균을 좋게 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6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데 그래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탈수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물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영차 같은 것도 좋아요. 단, 카페인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물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식단 관리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시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렸어요. 녹음하려니까 힘드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치매의 원인,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혀낸 진짜 범인인 충증 반응성 별세포. 이 모든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뇌를 계속 쓰세요. 이 간단한 것들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30분 산책하기, 친구한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어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데 낮에 자꾸 피곤하시고 예전 같지 않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저희 75세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아, 나 요즘 이상해.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해.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오늘도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심지어 치매 검사도 정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겪고 계신 그 피로감,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어요. 요즘 의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뇌피로 때문이었던 거죠. 뇌피로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든지, 드라마를 보다가도 줄거리가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하다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순간 깜빡한다든지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뇌피로가 뭐야, 그냥 피곤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연구 논문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 나온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많은 증상들이 실제로는 뇌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인지피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뇌파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인지 활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피로가 더 쉽게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뇌피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뇌피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이는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거나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이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예전처럼 요리도 즐겁게 하시고 친구분들과 나들이도 많이 다니세요. 피로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활동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피로를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피로가 정확히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며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왠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뇌피로 관리를 위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먼저 뇌피로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밭일이나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어떠셨어요? 끝내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리고 밤에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또 개운하게 일어나셨고요. 이게 바로 육체 피로예요. 몸을 써서 생기는 피로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금세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피곤하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이게 바로 뇌피로입니다. 뇌피로는 우리 뇌가 너무 많이 일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뇌 신경망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마치 컴퓨터가 오래되면 부품이 낡아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노화나 특정 요인으로 인해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머리 쓰는 일 안 하는데 라고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네. 몇 시 버스 타야 하지? 약은 챙겼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점심 준비할 때도 오늘은 뭘 해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손자 손녀 얘기가 나오면 공부는 잘하고 있나? 요즘 애들이 게임만 한다는데 우리 손자는 괜찮을까? 용돈을 좀 더 줘야 하나?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요.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인지하는 것, TV를 보면서 줄거리를 이해하고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것, 혹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뇌를 쓰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으세요.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녀들 걱정도 해야 하고 손자 손녀들 생각도 해야 하죠. 게다가 병원 다니는 일, 약 먹는 일, 각종 관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만 해도 그래요. 하루에 드시는 약이 5가지가 넘는데 언제 뭘 먹어야 하는지 계속 신경 쓰세요. 아침 약은 먹었나? 혈압약은? 오후에 먹는 건 몇 시에 먹어야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즘은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어제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저게 좋다고 하네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몸은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걱정하시잖아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하시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뇌 피로를 몇 배로 악화시켜요. 마치 이미 지친 뇌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은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이지만 오랜 시간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에 영향을 주거나 뇌 신경회로의 효율을 떨어뜨려 뇌가 더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몸은 성한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뇌의 피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뇌 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고 일상적인 문제예요. 특히 저희 어머님과 같은 연령대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피로는 원인을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음에는 이 뇌피로를 그냥 놔두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뇌피로가 단순히 피곤한 것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뇌피로를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뇌피로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노년기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이런 게 바로 노년기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어요. 갑자기 슬퍼하거나 울기만 하는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뇌피로가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한때 그랬어요.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기분이 좀 우울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피로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뇌피로가 계속되면 우리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시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는 불안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요즘 작은 일에도 너무 걱정이 많아지시지 않나요? 자녀가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신다든지 병원에서 검사 받기 전에 며칠 동안 불안해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뇌피로와 관련이 있어요. 뇌가 지치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공황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지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무서운 증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나이대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거 심장마비 증상 아니야? 하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섯 번째는 집중력 장애예요. 요즘 TV를 보다가도 줄거리가 기억 안 나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누가 말하는 걸 듣다가도 딴 생각이 나시죠? 이런 것도 뇌피로의 영향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멍하고 흐릿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다, 뭔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 있으시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이랬나? 하면서 넘어가는 사이에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써요.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너무 늦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뇌피로가 뇌의 크기까지 줄어들게 만든다는 무서운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찾아본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아, 좀 더 지켜보자 하시면 안 돼요. 뇌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뇌피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뇌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나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뇌피로 자가 진단입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두 번째, 예전에 재미있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거나 의욕이 없어졌다. 세 번째,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네 번째,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일이 늘었다. 여섯 번째,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예전보다 짜증이나 화가 더 잘 난다. 여덟 번째,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아홉 번째,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 열 번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시면 뇌피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7개 이상이면 꼭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뇌피로 위험이 높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도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계속 신경 쓰이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성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한 거죠. 하지만 우리 뇌 입장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 피로가 쌓이기 쉬워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손자가 놀러와서 어지럽혀 놓으면 손자가 가자마자 바로 정리정돈을 하세요. 내일 해도 되는데 왜 오늘 꼭 해야 해?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안 하고는 못 배기겠어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며칠 동안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나 좀 바빠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세 번째는 TV나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TV 보고 있으면 편하게 쉬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TV를 보고 있을 때도 우리 뇌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줄거리를 따라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모든 게 뇌를 쓰는 일이거든요. 특히 하루에 6시간씩 TV를 보시는 분들은 뇌피로 위험이 높아요. 네 번째는 미루다가 급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다가 급해지면 허둥지둥 전화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데 미루다가 떨어져 가면 급하게 가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만큼 뇌를 혹사시키는 일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신경 쓰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남편 건강도 챙기고 자녀들 걱정도 하고 손자 손녀 교육도 신경 쓰고 집안일도 하고 이웃 관계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면 뇌가 과부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성격이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뇌피로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뇌피로를 줄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어머님께서 해보신 방법들 중에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한 명상과 깊은 숨쉬기예요. 명상이라니? 그렇게 쉬운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TV나 유튜브에서도 명상이 건강에 엄청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명상은 뇌피로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내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들이마시면 6초 동안 내쉬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2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5분까지 늘려가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뇌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명상을 하는 분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좋은 뇌파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는 이런 게 뭔 소용이야 하셨는데 습관처럼 평소 때 꾸준히 하시더니 요즘 마음이 훨씬 편해진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이렇게 깊은 숨쉬기를 하시면 잠도 훨씬 잘 오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TV나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살아? 하실 텐데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TV나 휴대폰 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 뇌가 과도하게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치기 쉽고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인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후에 평소에는 TV를 3시간 보셨다면 1시간은 산책을 하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산책을 하면서 오늘 날씨 참 좋네. 저 꽃이 예쁘네. 이런 식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게 바로 뇌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뇌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TV를 볼 때도 너무 자극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노래 부르기예요.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혼자 계실 때 좋아하는 노래들을 흥얼거리세요. 특히 어릴 적 좋은 기억들이 있는 옛날 노래들이 좋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섬지바이, 뭐든 좋아요.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시거나 경로당에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도 친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노래방에 가시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세요. 네 번째는 머리를 비우는 연습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시겠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시거나 멀리 있는 무엇인가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거예요. 이때 저녁에 뭘 해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하고 다시 하늘이나 풍경만 보세요. 아니면 손으로 뭔가 단순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콩이나 팥을 고르신다든지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는 것만큼 뇌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켜 뇌를 지치게 하는 일은 없어요. 병원 예약도 미리 해두시고 약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달력에 미리 적어두시거나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뇌피로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미 뇌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특별한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성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ISAC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머님의 뇌피로 때문에 이것저것 논문을 찾아보다가였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특별한 성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왜 이 성분이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 예를 들어서 홍삼이나 홍경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성분들도 피로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뇌에 직접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있거든요. 혈액뇌장벽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뇌를 지키는 문지기 같은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려는 모든 물질들을 검사해서 뇌에 해로운 건 차단하고 좋은 것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문지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분자가 너무 크면 너는 안 돼 하고 막아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분자량이 400달톤보다 큰 물질들은 대부분 뇌로 들어가지 못해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이드나 홍경천의 로사빈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 분자량이 너무 큰 경우예요. 그런데 SAC는 달라요. 이 성분의 분자량이 겨우 100달톤이에요. 혈액뇌장벽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라는 거죠.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드디어 뇌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을 찾았구나 하면서요. 그럼 SAC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걸까요? 네,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인체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25세부터 5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분들에게 SAC를 하루에 2mg씩 4주 동안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뇌피로를 유발하는 컴퓨터 작업을 시켜봤더니 SAC를 드신 그룹에서는 아무것도 안 드신 그룹에 비해서 뇌피로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머리를 써도 SAC를 드신 분들은 덜 피곤해 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뇌피로 관리에 SAC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SAC는 어디서 나오는 성분일까요? SAC의 정식 이름은 S-알릴 L-시스테인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화학 합성 물질 같지만 실제로는 천연 성분이에요.
바로 마늘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마늘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시킨 흑마늘에서만 충분한 양이 나와요. 마늘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데 SAC는 이런 문제 없이 마늘의 좋은 성분만 뽑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AC가 뇌피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흐트러진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뇌피로가 쌓이면 우리 뇌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SAC가 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연구에서는 하루에 2mg 정도가 효과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4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차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때 어머님의 뇌피로로 고생했던 딸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뇌피로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명상이나 산책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맑은 정신, 깊은 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증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실이나 부엌, 창틀, 창문, 주변 벽지에 까만 곰팡이들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락스 뿌려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기고 곰팡이 제거제 써봐도 냄새만 독하고 효과는 별로고 그래서 이 영상으로 도움 받으시려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넘게 청소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의 집과 사무실을 청소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무서운 녀석이더라고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곰팡이가 단순히 몸에 안 좋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충격적이더라고요. 특히 기관지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중 집에 곰팡이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침을 하시고 숨이 차시고 피부가 가려우시고 그런데 집에 가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니까 점점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과 직결된 문제구나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청소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만 했는데 곰팡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곰팡이 제거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곰팡이 제거할 때 락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도 쓰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봐온 결과로 말씀드리면 락스는 일시적으로는 곰팡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하얗게 표백 탈색시키는 거예요. 곰팡이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더 심각한 건 락스 성분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락스 청소를 하면 그 냄새가 고약해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락스를 쓰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락스로 화장실 청소할 때면 냄새 때문에 기관지가 따끔거리죠. 그게 락스 독성 때문이에요. 환기 안 되는 화장실에서 락스 쓰다가 어지러우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 섞으면 되는 방법이에요.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락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이 조금 오래되었는데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시길래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알려준 방법 써보니까 화장실 곰팡이가 사라져서 많이 깨끗해졌다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특별한 제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곰팡이를 그냥 보기 싫고 지저분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건데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포자라는 게 있어요. 이 포자는 뭐냐면 곰팡이의 씨앗 같은 건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미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건 곰팡이가 살면서 뿜어내는 독소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제가 청소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을 청소했는데요. 계속 기침을 하시길래 여쭈어봤더니 몇 달째 기침이 안 멈춘다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기침약만 처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화장실 구석, 안방 창문 주변 벽지, 장롱 사이에 곰팡이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확인 연락을 했더니 기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기침의 원인 중 하나가 곰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단순히 보기 흉한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호흡기 문제예요. 곰팡이 포자가 폐로 들어가면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숨이 차게 됩니다.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렴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피부 문제예요. 곰팡이 때문에 습진이 생기거나 아토피가 악화되기도 하고 계속 가려워서 긁게 되죠. 새로 이사갈 집 청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 손등을 계속 긁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갈 집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새로 이사한 집에 곰팡이가 전혀 없는데 딸의 아토피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곰팡이가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미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항상 피곤한 상태가 된다고 유튜브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팡이 포자와 독성 물질이 조금씩 우리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80세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분들이 유품 정리 겸 대청소를 요청하신 거였어요. 청소하면서 가족분들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원인 모를 만성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청소하면 좋아지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곰팡이에 대한 지식이 있던 상황이라 곰팡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깨끗이 청소하고 한번 보자고 했죠. 한 3주 뒤쯤 청소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더니 기침이 정말 좋아지셨다고 문제가 곰팡이였던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곰팡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곰팡이를 제거할 때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락스 같은 독한 화학 약품을 쓰면 곰팡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도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곰팡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터득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곰팡이를 박멸할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놀라운 조합이에요. 너무 흔한 재료라 효과가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식초는 다 있으시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베이킹소다는 다 있으실 거예요. 베이킹소다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이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로 비싼 곰팡이 제거제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 2가지를 섞으면 곰팡이가 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 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 초산이 산성 물질인데 곰팡이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곰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산성인 초산이 들어가면 곰팡이 세포벽이 녹아버려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아버리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초산이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식초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식초만 써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깊숙한 틈새나 벽 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식초만으로는 표면의 곰팡이만 제거되고 뿌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넣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인 식초와 정반대 성질이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생기죠. 바로 그 거품이 핵심이에요. 이 거품이 뭐 하는 거냐면 마치 작은 폭탄 같은 역할을 해요. 곰팡이가 숨어있는 깊은 틈새까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가 곰팡이를 화학적으로 죽이고 베이킹소다 거품이 물리적으로 곰팡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 적용해 봤는데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곰팡이가 찌든 곳까지 깨끗하게 사라져요. 실제로 제가 청소했던 한 집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화장실 타일 사이 실리콘에 곰팡이가 까맣게 끼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곰팡이였던 거죠. 그분들이 락스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것도 냄새 하나 없이요. 그 할머니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져요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식초는 우리가 먹는 것이고 베이킹소다도 빵 만들 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몸에 해롭지 않아요. 락스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고약한 냄새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져요. 식초 냄새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식초 냄새는 환기시키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 안전성이 정말 중요해요. 화학 세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는 한 병에 몇천 원씩 하는데 금방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써요. 비용으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식초 1리터, 베이킹소다 1kg 사면 대충 1만 원 정도 들어요. 이걸로 집 전체 곰팡이를 몇 번이고 제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시판 제품은 한 번 쓸 때마다 몇천 원씩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적절한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큰술, 작은 그릇 하나,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이면 끝이에요. 여기에 칫솔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아요. 실리콘 틈새 같은 좁은 곳 청소할 때 칫솔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꼭 장갑하고 마스크는 착용하세요. 안전한 재료지만 그래도 청소할 때는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작은 그릇에 식초 1컵을 먼저 부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작은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크기의 그릇을 쓰세요. 두 번째, 베이킹소다 6큰술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 번에 확 부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넘칠 수 있어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뭐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시원한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 다 섞었으면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반응이 안정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돼요. 너무 빨리 써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두면 효과가 떨어져요. 딱 5분이 적당해요.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곰팡이가 있는 곳에 이 혼합물을 직접 발라주세요. 분무기가 있으면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직접 바르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거든요. 바르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거품이 곰팡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서 뿌리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급하게 바로 닦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5분 후에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 없어요. 살살 닦기만 해도 곰팡이가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타일 사이 같은 좁은 곳은 칫솔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벽지 같은 곳에 사용하실 경우 벽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수건으로 닦아낼 때 벽지가 벗겨질 수 있으니까요. 적정량을 여러 번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부엌 싱크대 주변에도 물때와 곰팡이가 많은 곳이죠. 70대 할머니 집이었는데 싱크대와 벽 사이에 곰팡이가 줄줄이 생겨 있었어요. 계속 물을 써야 하는 곳이니까 곰팡이를 제거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생겨나는 거죠. 지겨울 정도로 계속 생겨나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싱크대라 독한 락스를 쓰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보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나 물때가 다시 생길 수 있죠.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몸에 전혀 해롭지 않고 효과가 좋으니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창틀이죠. 창틀은 정말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이거든요. 특히 겨울에 결로 때문에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여름 장마철에 습하고 빗물이 고이면 곰팡이가 아주 쉽게 생기는 곳입니다. 또 창틀은 자주 청소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곰팡이가 많이 쌓이죠. 60대 부부 집이었는데 창틀에 곰팡이가 까맣게 덮여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청소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창틀처럼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분들도 창틀 청소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깨끗해지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곰팡이가 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냉장고 고무 패킹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이에요. 특히 검은 고무 패킹은 곰팡이가 생겨도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먹거리가 보관되는 곳인데 곰팡이가 생기면 안 되죠. 70대 할머니 집에 갔는데 냉장고 고무 패킹을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가 군데군데 생겨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청소하니까 냄새도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곰팡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곰팡이가 정말 오래되고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청소하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2번 하면 웬만큼 오래된 곰팡이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넓은 면적에 퍼져 있을 때는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적을 하려고 하면 혼합물이 마르기 전에 다 못 닦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청소하는 동안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릴 수 있거든요.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환기팬을 틀어주세요. 가급적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청소 도구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수세미나 헝겊에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에게도 이 곰팡이 제거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다들 효과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 곰팡이 제거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관리를 안 하면 며칠 만에 다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습도 관리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 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없어요. 습도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즘 다이소 같은 곳에서 습도계를 1,000원, 2,000원에 팔아요. 하나 사서 집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를 틀거나 에어컨 제습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습기가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여요. 며칠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숯을 활용하는 거예요. 숯도 습기 제거에 정말 좋아요. 작은 주머니에 숯 몇 개 넣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밑에 두시면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때 1번, 저녁에 1번. 각각 10분 이상씩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특히 샤워하고 나서나 요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습기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환기팬이 있으면 틀어주시고 없으면 창문을 열어주세요. 겨울에 추워서 환기하기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꼭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환기를 시켜주세요. 곰팡이 때문에 병원비 드는 거랑 비교하면 난방비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들을 점검해주세요. 화장실 실리콘, 창틀, 싱크대 주변, 냉장고, 고무 패킹 같은 곳들 말이에요.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식초와 베이킹소다 방법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작을 때 처리하면 정말 쉬워요. 네 번째는 가구 배치예요.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놓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가구와 벽 사이에 최소 5cm 정도는 간격을 두세요. 특히 침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는 더 신경 써주세요. 벽 뒤쪽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빨래 관리예요.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젖은 빨래에서 나오는 습기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래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옷장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청소 도구 관리예요. 수세미나 행주 같은 것들을 젖은 채로 두면 곰팡이가 생겨요. 사용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도구들을 식초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거예요. 곰팡이 예방에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에요. 샤워하고 나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세요. 습기가 빠져나가게요. 요리하고 나서도 주방 환기팬을 조금 더 오래 틀어두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말 쉽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곰팡이 걱정 없이 건강하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고요. 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1:2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습도 관리, 환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집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곰팡이를 제거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도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집 곰팡이 박멸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할 수 있게요. 그리고 주변에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말 수많은 당뇨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루에도 10분이 넘게 오셔서 혈당약, 혈압약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한켠이 아팠죠. 특히 제 아내도 5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약사인 제가 옆에 있는데도 혈당 관리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는데 한 달 약값만 해도 수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그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이것,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마치 천연 약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양파 껍질을 우린 물을 매일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미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양파가 당뇨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70대가 가장 걱정하는 4가지 건강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바로 당뇨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되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서 어지럽고 자꾸 목이 마르는 경험. 제 아내도 그래서 밥 먹기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양파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마치 우리 몸의 혈당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양파를 꾸준히 먹은 후 식후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혈압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끈적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제 약국 단골 고객분 중 한 할머님은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면역력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도 넘게 고생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걱정 많으시죠?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약국에 오시는 할아버지 중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 계신데 작년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알레르기와 염증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코가 자주 막히고 기침이 나고 피부도 가려워지잖아요. 저도 봄만 되면 콧물이 줄줄 흘러서 고생했는데 양파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양파는 우리 몸 안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약으로 해결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들겠어요? 아마 최소 15만 원은 넘게 지출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양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약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양파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값 부담은 현명하게 줄이고
건강은 2배로 탄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제가 25년간 연구한 양파의 모든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귀한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파의 놀라운 비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변화를 보면서 양파의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74세 박철수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 약국 단골이셨는데 매달 당뇨약과 혈압약을 가져가시면서 항상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약사님, 이 약값이 정말 부담스럽네요. 건강관리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박 할아버님께서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됐어 라고 하셨지만 옆에서 부인께서 꾸준히 권유하셔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 우린 물 1컵을 드시고 저녁 식사 때에는 양파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셨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약국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약사님, 이상해요.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2달째, 3달째 양파 우린 물을 먹었더니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드시던 약은 계속 꾸준히 복용하시면서요. 제 와이프 친구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3달은 기침을 하시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드시기 시작한 첫 번째 겨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듬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70 넘어서 이렇게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양파 껍질 우린 물에 사과 한 조각을 넣어서 우려 드셨고 양파 볶음을 자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역시 특별히 복잡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경우는 더 흥미로운 변화였어요. 동생은 봄만 되면 콧물, 재채기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봄철에는 외출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양파를 먹기 시작한 봄에는 증상이 절반도 안 되게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이게 정말 양파 때문일까? 라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또 제 친구는 평생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였는데 양파를 꾸준히 먹은 후로는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모두 양파를 그냥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특히 양파 껍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양파 껍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양파 껍질을 그저 버려지는 쓰레기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약사로 일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양파 껍질에 왜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자연의 지혜입니다.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 즉 껍질의 모든 방어 수단을 집중시켜 놓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처럼 양파도 바깥쪽 껍질에 모든 귀한 성분을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비바람을 막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병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녹이 슬듯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생기는데 케르세틴이 이러한 과정에 대항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케르세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관리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압과 혈당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좋은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그대로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질기고 맛도 없고요. 제가 25년 동안 많은 분들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파 껍질 우릭물 만드는 법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양파를 요리할 때마다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두세요.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양파 서너 개 정도의 껍질이 모이면 그때 우려주시면 됩니다. 물 1리터 정도의 양파 껍질을 넣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끓인 후에는 껍질을 건져내고 물만 남겨두시면 돼요. 이 물을 하루에 한 컵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마셔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맛이 좀 밋밋하시면 꿀을 아주 소량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케르세틴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과와 함께 우려내는 거예요. 사과에도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사과 껍질에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과 사과를 함께 우리면 케르세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우린 물에 사과 반 개 정도를 껍질째 썰어서 넣고 5분 정도 더 우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맛도 한결 좋아지고 영양적 이점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양파 사과 수프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먼저 양파 껍질로 육수를 우려내고 그 육수에 양파 1개와 사과 1개를 껍질째 썰어서 넣고 끓여주세요. 양파와 사과가 부드러워지면 믹서로 갈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수프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3회 4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한 그릇씩 드시면 정말 든든하고 좋습니다. 맛도 달콤하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양파를 볶을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주시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양파 볶음을 만들 때도 들기름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3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해서 매일 드시고 있어요. 아침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 1컵, 저녁에는 양파 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요. 정말 간단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비밀이 남아 있어요. 양파를 다른 특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익혀서 먹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25년 동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좋습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드시면 돼요. 생양파의 경우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매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에게는 생양파 섭취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양파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드시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좋은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식초와 만나면 우리 몸에서 미네랄 흡수율도 더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우러나오면서 먹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리고 케르세틴 같은 주요 영양 성분들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조리 후에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일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면 딱 좋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가 적절한 시점이에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양파를 바짝 볶아서 드셨는데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린 후로는 살짝만 볶아서 드세요. 그랬더니 훨씬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파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걸까요? 바로 영양소 간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 덕분입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 플러스 토마토 플러스 마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정말 완벽한 건강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1개, 토마토 2개, 마늘 서너 쪽을 준비하세요. 양파와 마늘을 먼저 들기름에 살짝 볶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믹서로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이 소스 한번 만들어 두시면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셔도 되고 국수에 넣어 드셔도 좋고 김치찌개에 한 숟가락 넣으셔도 맛이 훨씬 깊어져요. 제 약국에 오시는 할머님들이 이 소스 레시피를 물어보셔서 몇 번이고 알려드렸답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 콩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 흡수율을 높이거나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듬뿍 넣어보세요.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넣으셔도 돼요.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더욱 좋습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양파를 썰어서 청국장에 듬뿍 넣고 드시면 특유의 냄새도 덜하고 맛도 더 좋아져요. 제 아내는 청국장에 생양파를 꼭 넣어 드시는데 덕분에 장 건강이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양파 볶음만 제대로 만들어도 정말 훌륭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2개 정도를 썰어서 들기름에 볶아주세요. 중부에서 5분 정도 양파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가루나 들깨가루를 조금 뿌려주시면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만든 양파 볶음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돼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빵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바로 좋은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드실 때는 소량이라도 들기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등 좋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기름이든 상관없으니 양파와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양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 점심에는 생양파 샐러드, 저녁에는 양파 볶음. 이렇게 하루 종일 양파를 다양한 형태로 드시면 정말 완벽한 건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상해버리잖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양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법, 그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정말 특별한 채소입니다. 제가 항상 양파는 바람의 식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양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양파를 사오시면 대부분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바로 양파 신선도의 적입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쉽고 이 습기 때문에 양파가 빨리 무르거나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25년간 제가 수많은 분들께 알려드린 가장 좋은 양파 보관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사오시면 바로 비닐봉지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신문지를 깔고 양파를 펼쳐놓아 하루 정도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표면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건조가 끝난 양파는 하나씩 신문지로 싸주세요. 신문지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면서도 통풍은 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 선을 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히려 양파가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밀폐되어 있어 양파가 숨쉬기 어렵고 낮은 온도 때문에 단맛이 줄어들기도 해요. 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한 달은 충분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방법으로 항상 신선한 양파를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신 분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셨거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고객분들도 모두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파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잖아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까지, 증손자들의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양파와 함께 건강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양파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